안녕하세요. 골드만 석설입니다. 오늘은 1812년에 일어났던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죠. 몰락해서 1813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져가지고 결국 엘바섬으로 추방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1815년에는 탈출을 해서 워털루 전투에서 또 져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멀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돼서 거기서 한 6년인가 7년인가 살다가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의 계기가 된 것이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1812년 6월 달에 출발을 해서 1813년 1월 달까지 거의 한 6개월간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투입한 군대는 프랑스군 60만 명이 투입이 돼서 이 전쟁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추운 곳에서 4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3분의 2가 죽었죠. 러시아는 이 당시에 알렉산드르 1세가 통치를 하면서 50만 명이 투입이 돼서 여기는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엔 승리를 했죠. 나폴레옹이 이제 후퇴를 했으니까.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1806년에 이 당시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아주 세력이 막강할 때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 1800년 초에는 완전히 그 황제 즉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다 그 먹고 뭐 이제 그 지배하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다 나폴레옹이 이제 강력하게 지배를 한 1806년이면 나폴레옹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을 때 이때 나폴레옹이 이제 그 먹지 못한 나라가 단 하나 영국이었죠. 영국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워낙 영국 해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영국을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지배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껄끄러운 놈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을 이제 봉쇄를 하자. 그 돔나라니까 먹을 거 안 주고 뭐 물자 안 주면은 이제 결국엔 영국이 죽지 않겠냐 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 영국에 뭐 주지 말라 이런 그 대륙 봉쇄령을 이제 전 유럽 국가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딴 스페인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발트 3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하고 러시아도 여기에 이제 그 참가를 했죠. 영국으로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베를린에서 1806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걸 했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대륙 봉쇄에 러시아가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러시아는 그 북해 그러니까 그 북쪽에 영국 근처죠. 북해에 있는 북해라든가 발틱해 연안의 국가들 뭐 발틱해 연안 국가, 북해 연안 국가라고 하면은 뭐 발트 3국이 있겠죠. 발트 3국의 그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그런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뭐 스웨덴, 핀란드, 뭐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뭐 이런 그 발트해나 프로이센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러시아가 그 프랑스 몰래 영국하고 이제 밀매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가 밀매욕을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러시아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1810년에 6월 달에 그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1810년에 그 초에 나폴레옹이 그 홀란트 왕국, 발틱해에 있는 홀란트 왕국이 지금 이제 뭐 덴마크 정도 되겠죠. 그 홀란트 왕국하고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인 리베크, 리베크를 나폴레옹이 점령을 해버리고 병합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이거 원래 이제 이쪽이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건데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해 6월 달에 또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하죠. 1810년에 1810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이제 1812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침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2년 러시아 침공 2년 전인 1810년에 나폴레옹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의 황녀인 마리 루이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상황을 또 하나 볼 것 같으면은 그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을 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이제 1806년에 내렸는데 그 전에 180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바다 해전에서 이제 영국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건너가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1805년에 이제 영국이 이 나폴레옹을 이긴 전쟁이 트라팔가르 해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영국 해군하고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해군이 이제 붙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겼는데 이때 영국에서 참여한 그 사령관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 넬슨 장군 유명하죠. 이 사람이 27척의 배를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은 이제 그 피에르 빌레브라는 이제 사령관이 이제 33척의 배를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 중에 피에르 빌레브는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영국 해군은 27척 중에 침몰된 게 한 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중에 이제 해전 중에 전사자가 400명이 발생되고 부상자가 1200명이 이제 영국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은 33척의 배가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22척이 침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사자도 이제 영국이 400명인데 여기는 이제 3200명. 포로는 영국이 1200명인데 여기는 4000명. 이렇게 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트라팔가르 해전은 어디 있냐면은 스페인의 남서쪽 해안 대서양변에서 벌어지게 돼 스페인 근처에서 벌어진 거죠. 이때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 유명한 이순신 장군하고 비유되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전투 중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이 기존의 전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전투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두 줄로 함대를 배치를 한 다음에 신속하게 돌진하는 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넬슨 터치라는 전법인데 이 넬슨 터치는 2열 배들을 이제 2열 종대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영국의 본토 침입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요때 이제 그 영국군이 이겼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이제 그 해군이 이기면은 바로 배를 타고 영국 본토로 육군이 들어간다 이런 작전을 세워서 프랑스 북부에 있는 그 블로뉴 항구에 프랑스군 35만 명 육군을 집합시켰는데 이 그 바다를 못 건너가게 됐어요. 해군이 져가지고 뭐 건너갈 배도 없고 아무튼 해군이 이겨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국으로 도하하는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영국 해군이 이긴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영국 해군은 첫째로 사기가 높았고 그다음에 대대로 이제 영국은 이제 해상력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숙련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인 적군인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지휘 계통이 좀 복잡했고 그다음에 영국군은 이제 특별히 이제 화포가 강했습니다. 그 새로 이제 그 무기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발사 속도가 적의 2배인 1분에 그러니까 한 발 쏘는데 이제 한 1분 50초, 1분 30초 걸린 거죠. 근데 프랑스군은 이제 한 발 쏘는데 이제 2배인 3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쏘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넬슨 제독이 죽을 때 한 말은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anks God, I have done my du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넬슨 제독이 말하면서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이었는데 1806년에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대륙봉쇄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1806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라인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라인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쪽은 이제 단단하게 이제 다지는 거죠. 유럽 내륙을.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라인이 어디냐면은 프랑스하고 그 딴 나라인 그 프로이센 러시아의 그 중간 그 완충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던 그 독일 지역이죠. 독일 지역의 중소 연방국 독일의 그 당시엔 독일이 이제 그 통일이 안 돼 있고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 라인 지역에 있던 이 완충지대에 있던 독일의 중소 연방국들하고 동맹을 맺었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폴레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지. 이때 그 라인 동맹을 맺었는데 나폴레옹이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반대를 한 거죠. 1815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멸망한 후에는 이 라인 동맹은 이제 그 해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인 동맹에 가입한 게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 왕국, 또 짝센 왕국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북유럽에 있는 폴란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르샤바 공국이죠. 바르샤바 공국이 가입을 하면서 이 전쟁에 프랑스가 러시아를 공격을 할 때 폴란드 군 9만 5천 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지원이 된 거죠. 1809년에는 오스트리아 1809년에는 이제 그 라인 동맹에 가입을 안 한 오스트리아를 바그람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격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박살을 내죠. 라인 동맹에 가입 안 했다 우리 편에.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멸망 직전인데 그 오스트리아의 그 외무상인 메테르니 백작이 주도를 해서 프랑스의 동맹국이 되면서 결국 이제 프랑스에 이제 꼭두가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 그 러시아 그 공격을 할 때 이 그 오스트리아 군 3만 명을 지원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스웨덴을 볼 것 같으면 스웨덴은 이제 그때 북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맨 위쪽이 노르웨이고 노르웨이는 원래 좀 약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약해가지고 뭐 덴마크라든가 뭐 스웨덴 이런 쪽에 지배를 많이 받은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에 오른쪽에 이제 핀란드가 있는데 핀란드도 뭐 그렇게 막강하지 못했죠. 핀란드는 항상 그 동쪽에 있는 러시아의 침입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제일 그 밑에 있는 그 스웨덴이 이제 상당히 그 대대로 좀 강력했어요. 스웨덴이. 그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덴마크도 강력했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이제 노르웨이를 지배를 하기도 하고 뭐 덴마크가 이제 뭐 핀란드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스웨덴하고 덴마크 좀 강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웨덴이 좀 강한 나라죠. 거기에서는 근데 스웨덴이 프랑스를 적으로 하는 4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영국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1808년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제 핀란드를 이제 자주 침입을 했는데 1808년에도 이제 러시아가 침입을 해와서 700년 동안 그 러시아가 침입을 해올 때까지 1808년까지는 700년 동안 이 스웨덴이 핀란드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침입을 해오자 이 핀란드를 러시아한테 양도를 하죠. 스웨덴이. 그러니까 핀란드가 이제 뭐 70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이때 스웨덴의 국왕인 구스타프 4세가 이런 그 전쟁에 졌으니까 졌겠죠. 러시아한테. 어쩔 수 없이 준 거죠. 러시아이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서 왕인 구스타프 4세가 폐위가 되고 그 카를 13세가 스웨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의 원수인 장군인 베르나도트가 이 그 카를 13세의 왕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면서 스웨덴의 그 총사령관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장군이 스웨덴 왕이 된 거죠. 스웨덴은 이제 핀란드를 이제 러시아 뺏겼다는 책임을 해서 왕이 쫓겨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프랑스 장군이 이제 여기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 그 베르나도트 장군은 자주 중립 노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는 이제 스웨덴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중립 노선을 택하고 이중 외교를 통해서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도 영국과 러시아 쪽과도 비밀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에 또 이 그 노르웨이는 덴마크 소속이었나 봐요. 덴마크 소속이었는데 이 덴마크가 또 이제 프랑스 편입니다. 덴마크가 프랑스 편인데 이 스웨덴은 여기에 대항을 해서 덴마크가 지배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를 얻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핀란드는 이미 러시아 뺏겨서 이제 잊어먹고 그 대신에 덴마크가 지배하는 노르웨이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스웨덴이 생각을 한 거죠. 이 그 베르나토트 장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1811년에 러시아 원정 1년 전에 덴마크와 바르샤바 공국, 지금의 폴란드죠. 이들이 이제 나폴레옹에 반대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 러시아 포함해서 이쪽 뭐 덴마크 그다음에 이제 뭐 바르샤바 공국, 이제 폴란드 뭐 이런 애들이 전부 이제 그 나폴레옹에 반대를 하니까 1812년에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제일 큰 놈인 러시아부터 때려잡자 하면서 출동을 한 거죠. 1812년에 프랑스군이 스웨덴 영인 독일 북부의 포메른과
르겐 섬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스웨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미 어, 영국하고 러시아 편으로 돌아섰죠. 영국하고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그다음에 이제 바르샤바 공국, 폴란드 이런 데가 다 러시아 편, 러시아 영국 편 돌아섰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가서 독일 북부 쪽 먼저 잡은 거죠. 때려 잡은 거죠. 그래서 독일 북부의 포메른과 르겐 섬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바르샤바 공국, 폴란드군이 많이 그 프랑스 편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프로이센군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간 거죠. 하지만은 1815년에 나폴레옹이 멸망한 후에 빈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왕을 겸임하게 되죠. 오스만 제국이 이때는 뭐를 했냐 하면 오스만 제국은 1806년에 오스만 제국이 그 흑해 연안 국가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1806년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죠. 러시아가 도나우강에 있는 그 몰도바와 왈라키아를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2년까지 6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러시아가 여기를 또 점령을 했지만은 1812년에 러시아가 드디어 이 땅을 다시 그 오스만에게 돌려주고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가 철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스만이 그 러시아군한테 연전연패를 한 거죠. 오스만이 워낙 그 당시 1806년 12년 때만 해도 벌써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죠. 그다음에 1853년에는 이제 뭐 거의 그쪽 지역의 땅을 다 뺏기죠. 크림 전쟁 일어나서 뭐 결국 이제 몰도바하고 왈라키아 뭐 이런 데는 이제 다 독립이 되고 뭐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1850년대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결국에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독일 편을 들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잃고 오직 터키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터키만을 남게 되는 러시아의 불운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대프랑스 동맹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차로는 알렉산드로 1세였는데 이 알렉산드로 1세가 프로이센의 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를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초대를 해서 우호관계를 맺게 되겠습니다. 1812년 6월에 드디어 프랑스군이 국경을 넘어서 네만강을 넘어서 러시아 원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러시아군이 후퇴를 하게 되고 2달 만인 8월 달에 그 프랑스군이 스몰렌스크까지 진격을 해서 여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보로디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보로디노 전투가 상당히 유명한 전투인데 모스크바의 서쪽에 110km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때 러시아의 그 방어를 맡았던 러시아의 장군은 미하일 쿠투초프 장군이 되겠습니다. 미하일 쿠투초프 장군은 가능한 한 모든 러시아 병력을 끌어모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격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밀려서 밤중에 후퇴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는 이 그 러시아의 미하일 쿠투초프 장군이 잘 방어를 했지만은 나폴레옹의 후방에 있던 나폴레옹의 근위대, 이 근위대가 또 막강하기 때문에 이 근위대가 참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포기를 하고 밤중에 이제 보로디노 전투에서 후퇴를 하죠. 모스크바로 후퇴를 하죠. 이거 모스크바 후퇴를 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도 모스크바를 포기를 하고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카잔 지역으로 후퇴를 한 걸로 미하일 쿠투초프 장군이 작전을 세웁니다. 이 보로디노 전투는 모스크바 서쪽에 110km 있는 전투인데 양쪽의 군대에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이 각각 13만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되고 각각 600개의 대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가장 거대하고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투가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양군이 각각 13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하루 만에 그 3분의 1인 4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전투 후에 9월 달에 이 보로디노 전투 후에 보로디노입니다. 보로디노 전투 후에 일주일 후에 나폴레옹군이 러시아군이 후퇴한 것을 계기로 해서 모스크바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 보로디노 전투에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고
2만 명의 근위대와 1만 명의 심참 부대를 보내달라는 그 지원 병력을 보내달라는 것을 거부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그 근위대 2만 명하고 신참 부대 1만 명, 3만 명만 더 추가로 나폴레옹이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 보로디노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를 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이때 그 파견을 안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모스크바로 도망을 간 거죠. 그 러시아군을 격파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가 끝난 후에 나는 내 여태까지 전투의 그 경험 중에서 이 전투 보로디노 전투가 가장 무서운 전투였다고 회고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떻든 이 전투에서 총 병사 13만 명 중에서 30%인 한 4만 명을 잃게 되겠습니다. 뭐 러시아군도 똑같이 잃었지만은 나폴레옹은 원정군이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날 모스크바로 입성을 했지만은 모스크바 주민들이 도망가지도 않았고 또 환영하지도 않고 뭐 밋밋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지만은 그 입성한 날 밤중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모스크바 건물의 70%가 소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인 크렘린궁은 불이 안 타게 남부사하게 돼 있죠. 근데 러시아의 차르인 알렉산드르 1세가 항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무응답을 하고 평화협상도 안 합니다. 묵묵부답이죠. 근데 나폴레옹은 이미 이제 이때가 이제 겨울이 다 됐기 때문에 겨울에 그 보급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추위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도저히 이제 모스크바에서 내가 못 있겠다, 철수를 하겠다 하면서 그 남아 있는 병력 9만 명, 그중 9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폴레옹이 퇴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원정군이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와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퇴각 중에 철수 중에. 1813년에 러시아군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퇴각을 나폴레옹이 했는데 러시아군이 추격을 해서 바르샤바 공국을 공격을 합니다. 폴란드죠. 그다음에 이제 바르샤바가 함락이 되고 프로이센군은 초기에는 이제 나폴레옹 편을 들다가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프랑스하고 다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우방국들이 다 떨어져 나 반대편으로 간 거죠. 적군한테.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와서 신병들을 모집을 하고 엘베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함부르크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독일의 중부에 있는 짝센 왕국에다가 프랑스의 군대를 주둔을 시키면서 대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메테르니도 이제 그 프랑스를 배반을 하고 영국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 원정에서 포병과 기병을 거의 다 전멸을 시켰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나폴레옹이 이제 1815년에 드디어 이제 그 영국의 웰링턴 장군한테 이제 멸망을 하지만은 이 전에 이제 어떤 웰링턴 장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1815년 전에 이제 한 8년 전에 7년 전에 1808년에 이 웰링턴 장군이 그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영국군 총사령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링턴 공작이죠. 공작이 7만 명의 영국군을 이끌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기죠. 영국군이 이제 이때 벌써 이깁니다. 이제 영국군인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왕이 누구냐면은 스페인의 왕은 나폴레옹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웰링턴 장군이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툴루즈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툴루즈는 어디냐 하면은 툴루즈는 이제 프랑스까지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 이제 스페인을 이제 먹은 다음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쳐도 피레네 산맥으로 프랑스 들어가는데 툴루즈까지 갔다는 거죠. 툴루즈가 뭐냐면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가론강이라는 데인데 가론강의 연안 도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파리, 두 번째는 리옹, 세 번째는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마르세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여기 또 툴루즈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 1812년에 그 러시아 원정 전쟁 결과
나폴레옹의 유럽 패권이 타격을 받고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